117번 보겠습니다. 4명이 출발지에서 세 장소를 거쳐 목적지로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구간이 이제 네 구간이 생기겠죠. 자, 출발지에서 A, A에서 B, 자, 이렇게 차례로 4개의 구간이 생깁니다. 이 4개의 구간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번호로 그냥 치환을 한 다음에 제가 구간별로 누가 어디로 이동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했는지 그런 정보를 정리해 볼게요. 사람 4명이고 구간 4개, 그 다음에 교통수단도 도보, 자전거, 버스, 기차 4가지 이렇게 있고요.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라고 했고, 자, 이동수단은 구간별, 인별, 중복 이용이 불가능하다 하니까 갑, 을, 병, 정 얘네들이 구간별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가 가로로 세로로 전부 다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스토크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건들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갑과 병의 구간별 이동 방식은 정반대이다라는 거는 갑이 이제 어떤 특정 순서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병은 그 정반대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렇게 모두 다 표시하면 표시하는 것 자체가 일이니까 이렇게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을은 출발지에서 A까지 첫 번째 구간이죠. 을이 첫 번째 구간에서 자전거로 이동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다 제가 자전거 이렇게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라고만 써도 되겠죠. 글자가 겹치진 않네요. 간혹 이제 한 글자 쓸 때는 내용이 겹칠 수도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상관없겠습니다. 자, 세 번째, BC 구간에서 세 번째 구간에서 버스를 이용한 사람은 갑이래요. 자, 그럼 여기 버스 쓰면 되고 자연스럽게 병이 버스를 언제 쓰는지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해당 구간에서 교통수단을 서로 겹치지 않게 다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개개인별로도 교통수단을 다 번갈아 이용하니까 을 같은 경우도 버스를 언젠가 이용하겠죠. 을이 버스를 언제 이용하냐면 마지막에 이용한다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버스가 언제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구간 안 되고 첫 번째 구간은 이미 자전거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지막인 거고요. 그러면 정의 버스를 이용한다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 버스에 대한 정보가 아주 빠르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이 BC 구간에서 자, 이동한 교통수단을 병이 C 목적지 마지막 구간에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이 세 번째 구간에서 이용한 교통수단을 병이 마지막에 이용한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교통수단을 갑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용을 할 거고요. 자, 세 개가 들어갔으니까 을이 두 번째에 이용하겠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자가용도 아니고 버스도 아닌 다른 어떤 무언가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병은 버스를 탄 후에 자전거를 탔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이 뒤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전거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작게 쓰면 버스 뒤에 자전거라고 이렇게만 써놓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버스가 이렇게 뒤에 들어간다 했을 때, 자, 보시면 여러분들 갑은 자전거죠. 자전거가 1, 2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반대니까. 병이랑 갑은 항상 반대니까 병이 자전거를 3, 4 구간에서 썼다라는 거는 이 자전거가 1, 2 구간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얘긴데요. 그러면 1 구간에서는 을과 겹치니까 2 구간에서 자전거를 쓴다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병도 자전거를 언제 쓰는지가 나오고, 자, 그러면 자전거 다 나왔으니까 정도 자전거를 마지막 구간에 이용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이 다 됐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기차를 가장 마지막에 이용하는 사람은 병이 아니래요. 기차를 가장 마지막에 이용하는 사람은 병 아니면 갑인데 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갑이고, 이게 기차면 남아있는 이 칸들 다 기차. 도보가 남아있네요. 자, 그럼 여기 빈칸들은 도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으로 이제 알맞게 짝지어진 거 보는 건데요. 갑에 대한 내용 틀렸고, 자전거, 도보 틀렸고요. 병, 기차, 도보 틀렸고, 정은 버스, 기차, 도보, 자전거. 자, 네 번째 내용이 올바르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던 문제네요. 넘어갑니다. 118번.
질문 많이 주시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건데 한번 같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사무관이 3개의 청사 중에 하나에서만 근무하고 자, 그 청서의 사무관 수가 달라요. 사무관 수가 누가 누구보다 많다라고 하니까 사무관 수를 여러분들 좀 배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냥 순서 기준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얘네들의 그 순위가 사무관 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로 적어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세종이 서울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세종과 서울은 바로 옆에 적으면서 세종이 좀 더 많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 이거랑 별개로 이제 과천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사무관 수에 대해서는 일단 세종이 많다라는 것 정도만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관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청사, 두 번째로 많은 청사의 사무관들은 모두 다 일자리 창출 업무를 한답니다. 자, 이런 조건 추리 문제에서 여러분들 뭐 가언 명제나 이런 전칙 명제가 등장을 하면요. 항상 요거의 동치인 명제를 활용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를 겸임하지 않으면 사무관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곳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용하라고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이 조건 추리 문제에서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바꿔놓고 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사무관 뭐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4명, 갑부터 전까지 이 4명에 대한 정보를 이제 확인하는 거네요. 자, 보겠습니다. 갑과 병 중 적어도 한 명은 세종에서. 자, 그럼 세종에서 근무하는 사람 한 명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자, 요거는 갑 아니면 병입니다. 자, 이 옆에다가 쓰는 게 깔끔하겠네요. 갑병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은 서울.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끝났고 두 번째 일자리 창출 업무를 겸임하지 않는 사람은 이들 중 을뿐이래요. 자, 그러니까 을이 일자리 창출 업무를 겸임하지 않으니까 을이 근무하는 곳이 사무관 수가 두 번째인 곳은 아니겠죠. 자, 그 얘기고요. 세 번째 과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이들 중 2명이래요. 자, 그러면 갑과 병 중 한 명이 세종, 정이 서울, 그럼 나머지 둘이 과천이겠죠? 갑과 병 중 나머지 하나가 과천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을이 그러면 과천일 거고요. 과천이 그러면 일자리 창출 업무를, 을이 일자리 창출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과천이, 사무관 수가 두 번째인 곳이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을이 근무하는 청사는 사무관 수가 가장 적지 않다. 세 번째도 아니라는 뜻이니까 사무관 수가 가장 많은 곳이죠. 그래서 과천이 사무관 수가 제일 많은 곳이고 그 다음에 세종과 서울의 순서는 나왔으니까 세종, 그 다음에 서울 순으로 사무관 수가 많다 적다가 확인이 됩니다. 내용이 거의 다 정리가 되었고 갑과 병의 위치는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체로 이제 이 을 때문에 요 과천의 일자리 창출업, 과천의 사무관 수가 가장 많다라는 요거를 이끌어낼 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 위에 정리해 놓은 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라서 천천히 내용을 조건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게 됐으면 이제 문제풀이 끝났겠죠? A. 사무관 수가 가장 적은 청사에서 일하는 사무관은 이건 정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일자리 창출 업무를 겸임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 업무를 겸임하지 않는 건 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은 일자리 창출 업무를 겸임한다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니까 1번, 3번, 5번 선지는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뭐 C는 확인이 되는 내용이고 B 볼게요. 을이 세종이나 병이 서울에서 근무한다. 자, 선언이 이렇게 선지에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둘 다 틀렸기 때문에 자, 틀린 내용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 명제 이론 배웠으니까. 이렇게 조건에 선언문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명이 세 곳에 2명씩 연수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다가 쓸게요. 중부, 서부, 남부에 뭐 2명씩 사람을 배치할 겁니다. 자, 항상 참인 걸 물어보고 선택지에 경우의 수를 묻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다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E는 남부에 보낸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B는 중부에 보내지 않으면 B가 갈 수 있는 곳을 표시할게요. 서부나 남부에 B가 들어갈 거예요. 자, 세 번째, A와 C는 서로 다른 곳으로 그럼 이렇게 찢어 놓겠습니다. 네 번째, 했죠? 다섯 번째, 자, F는
마지막에 간다.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없는 문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머지가 다 결정된 다음에 뭐 빈자리에 들어가겠다라는 뜻이어서 사실상 그냥 의미 없는 문장이에요. 자, 여섯 번째. D는 남부나 서부 중에. 그러면 B와 마찬가지로 D도 남부랑 서부 중에 하나 가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남부랑 서부에 자, B, B, E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에 남은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어요. TO가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 한 자리를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 한 자리를 A랑 C가 나눠 갖는다고 했으니까 A랑 C가 이제 나뉘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부에 한 명, 그 다음에 서부랑 남부 중에 한 명 들어갈 거라서 이 한 자리는 A나 C가 될 거고, 자, 얘네 중에 한 명이 자, 중부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F가 중부에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게 확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B와 D 이제 A와 C 중에 한 명. 자, 그 세 명이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만 세면 되는데, 뭐 경우의 수를 체크한다면 뭐 이런 식이겠죠. 요 남부에 들어가는 사람 한 명만 골라내면 바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B, D, C 중에 세 명 중에 한 명만 골라내면 되니까 세 가지의 경우의 수로 요 빈칸을 채울 수 있고요. 그게 채워지면 자, 이제 나머지가 여러분들 자동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A와 C를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생각해서 경우의 수는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정리한 수준까지만 보고 풀이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걸 연습을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세봤지만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선택지 1번 같은 것들은 4가지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넘어가도 괜찮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항상 참인 걸 고르는 문제인데 방금 봤듯이 요거를 깊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2번 무조건 답으로 골라지고 끝나는 문제죠.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애들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답으로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120번 보겠습니다. 자, 대리 4명, 신입 4명이 대리 둘, 신입 둘로 나누어서 두 팀으로 구성을 한대요. 자, 두 팀으로 구성이 되는데 뭐 그냥 임의로 1팀, 2팀 하겠습니다. 자, 대리도 둘둘 나뉘어야 되고, 자, 신입도 둘둘 나뉘어야 되죠. 2명, 2명씩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정도로만 표시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 갑과 B는 같은 팀이래요. 그러면 어차피 1팀, 2팀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구분이 의미가 없죠. 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갑이랑 B를 1팀에 그냥 넣어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을과 병은 한 팀이 될 수 없다. 그럼 을과 병을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을과 병은 두 팀에 나뉘어서 들어가야 된다 뜻이니까 요게 이제 을과 병이면 자, 남은 한 사람이 정이겠죠? 정이 이 팀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대리들은 거의 다 이제 꽉 차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정과 A는 다른 팀이다. 정의 위치가 정해졌으니까 A는 반대쪽에 1팀에 들어갈 거고요. 그럼 C와 D가 우측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을과 병의 위치 빼고는 나머지는 다 확정이 되네요. 자, 반드시 참인 거 골라보면은 5번이죠. 갑과 정이 같은 팀이 될 수 없다라는 요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1번 볼게요. 8개의 자리가 있는데 6명이니까 한 명씩 들어간다고 해도 두 자리가 비겠죠. 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F의 옆방 중 최소한 하나는 비어 있다. 한 방일 수도 있고 두 개의 방이 다 비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F와 빈 방은 좀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B 바로 오른쪽에는 D. 자, 이렇게 같이 쓸게요. 그 다음에 A는 603호, 603호에 A 집어넣고 C와 E는 바로 옆방이 아니다. 그러면 C와 E를 찢어 놓고요. C와 E는 5층에. 자, 그럼 C와 E를 5층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바로 옆방에는 2가 투숙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B 옆방에 2까지.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되는 상태에서 조건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우선 지금 2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2에 대한 정보로 이제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요. 2가 5층이니까 2, B, D. 자, 요 세 명의 조합도 5층에 들어갈 거예요. 다만
C와 E가 같은 쪽에 나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B, D, E는 자, 501호에 2호에 3호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2, 3, 4에 들어가면 C가 2와 인접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F가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F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이제 604호만 안 되는 거네요. 604호 제외하고 F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는 비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F와 빈자리 X가 601호와 602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리는 정해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604호도 빈 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는데 핵심은 아마도 요 2에 대한 정보가 많으니까 이걸 이용하는 게 핵심이었을 것 같고, 대체로 이렇게 묶여있는 애들이 활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잘 기억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네, B의 위치가 정해지니까 2번이 답이겠죠. 넘어갈게요. 자, 122번 보겠습니다. 회의실이 두 개가 존재하고 갑에서 신이라고 하는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입니다. 자, 볼게요. 자, 요 요소가 한자로 나올 때도 있어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을은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 기는 또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한자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얘네는 한자로 좀 봐두시는 게 좋고, 갑을 병정 뭐 무기까지 시험에 나오는 거를 제가 확인한 적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헷갈리지 않게 뭐 보셔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시험에는 항상 헷갈리게끔 문제를 4개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생각해서 헷갈리게 나오더라도 잘 풀 수 있게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자, 봅시다. 주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빌려서 회의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회의실은 하루에 한 부서만 대실할 수 있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게 주중이죠. 자, A랑 B를 그때 누가 빌리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무와 경은 같은 날 회의를 하니까 무, 경은 같이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는 애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이 회의하는 날에는 A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갑은 X, 갑은 뭐 B 회의실 쓰겠죠. 이렇게 같이 세로로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 정은 목요일에 A를 대실했고 C는 금요일에 B를.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을은 기보다 먼저, 병은 회의실 B를. 자, 회의실 B에 병 들어간다 쓰고, 을은 기보다 먼저라고 하면 을이 자, 기보다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런 정보도 좀 정리해 놓고요. 마지막, 정비 일정으로 인해서 화요일에는 회의실 A를, 수요일에는 회의실 B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풀이가 쉬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갑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화요일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무와 경이 들어가는 위치가 월요일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병이 그러면 목요일일 거고, 자, 을이 기보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을기 순서대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4번. 경이 갑보다 먼저 회의실 이용한다. 경은 월요일, 갑은 화요일이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123번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소재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에 당직을 서고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자, 누가 당직을 서는지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9명이 있는데, 자, 성별과 직급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뭐 여자 주임, 여자 대리,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9명이고, 9명이면 이게 칸이 10개니까 뭐 하나씩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빈칸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2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걸 염두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직원은 직급별로 1명씩 있고 직급이 낮은 순서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자 주임, 여자 대리, 여자 과장 순으로 이렇게 차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자, 확인되고요. 세 번째 조건, 월요일 오전은 없다. 자, 네 번째 조건, 과장들은 다른 요일에. 그럼 여자 과장이랑 자, 남자 과장, 그냥 과장들이라고 할게요. 과장들은 서로 이렇게 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남자 주임들은 같은 요일에 당직을 선다고 합니다. 그럼 남자 주임이 최소 2명이란 얘기겠죠?
자, 그래서 남자 주임 1명, 남자 주임 2명. 자, 사람 수를 좀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서 표시를 할게요. 자, 여섯 번째, 남자 대리는 3명이래요. 남자 대리는 3명이랍니다. 그럼 요게 3명, 2명, 3명. 자, 그러면 남자 과장이 1명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항상 잘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고, 남자 과장이 1명 있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여자 주임은 남자 주임보다 늦게. 그럼 남자 주임의 요 세트가 여자보다 더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남자 주임이 세로로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마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화요일 이후로 결정이 되니까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자 직원들은 모두 오전에. 이러면 좀 윤곽이 드러나네요. 여자 직원들이 모두 오전에 들어가면 수, 목, 금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날짜를 다 달리해서. 그러면 남자 주임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화요일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자, 여자 대리, 여자 과장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이 남자 과장은 못 들어가니까 과장들은 서로 다른 날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는 남자 대리 중에 1명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9번 김대리랑 박대리가 각각 월수에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김대리, 이게 남자 대리겠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일도 박대리 들어가면 남자 과장이 목요일이다라고 결정이 됩니다. 애초에 남자 과장의 당직 일정을 물어보는 거여서 목요일 오후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숫자를 잘 세어야 했던 문제예요. 항상 어떤 수를 이렇게 제시해주는 조건이 나오면 사람 수에 맞춰서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사람 수를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124번 볼게요. 자, 3명은 재무처, 3명은 법무실. 자, 재무처에 들어가는 사람 3명, 법무실에 들어가는 사람 3명이에요. 자, 근데 재무처에 들어가는 사람은 참을 말하고, 자, 이쪽이 참이고, 자, 법무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럼 3명이 참, 3명이 거짓인 진실게임 문제랑 좀 섞여 있죠. 자, 직급이 과장, 차장, 대리로 1명씩 들어가 있다라는 게 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에요. 자, 볼게요. 진실게임 유형이랑 섞여 있으니까 요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F가 법무실에 배정되면 F는 거짓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C와 F가, 자, 1명은 참이고 1명은 거짓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무와 법무에 이렇게 나뉘어 들어갈 거라는 게 좀 뻔히 보이고요. 네 번째 조건. E는 재무처, E가 참이면 재무처고 그러면 D도 참이 되니까 재무처겠죠. E가 거짓이면 법무실이고 그러면 요 내용이 틀리니까 D도 법무실이에요. 자, 우리가 E는 참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 둘은 논리적으로는 동치이죠. 그러니까 둘 다 재무처이거나 법무실이다. D와 E가 하나의 세트로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어디 하나에 들어가게 되면 남아있는 A랑 B는 반대쪽에 세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자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2개씩 차지하는 거구나 기억하시면 되죠. 이런 구성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다른 애들의 이야기를 보면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 A와 B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D와 E가 차장이라고 하는데요. D와 E는 같은 부서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차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A와 B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애가 있을 거고 그럼 얘네가 법무실에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니까 들어가게 될 거고 D와 E가 재무처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첫 번째 두 조건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D와 E가 둘 다 차장이라는 말이 거짓이니까 차장, 재무처의 차장은 C와 F 중에 하나겠죠. 자, 이런 내용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E의 말이 또 참이 되니까 E의 이야기를 보면 E가 나는 C와 직급이 같다고 하죠. 직급이 같다라는 건 서로 다른 팀이라니까 라는 이야기라서 재무처가 F고 자, 그 다음에 법무실이 C라는 거 그 다음에 E와 C가 같은 직급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F의 말도 그러면 참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 F가 B와 D의 직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F와 A의 직급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직급이 하나씩 있다고 했으니까 직급이 같은 애들이 1명씩 쌍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F가 차장이니까 A가 법무실의 차장일 거예요. 자, 문제에서 법무실에 배정된 차장을 물어보고 있었죠. 자, 1번이 답입니다.
자, 125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5개 본부가 등장하고요. 실적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 등급은 A에서 D등급이라는 건 겹치는 애들이 있다는 뜻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또 누가 크냐 작냐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자, 일단 규모 기준으로 좌우로 좀 이렇게 배열을 하고요. 어떤 본부가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같이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좀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인 예를 첫 번째 문장을 좀 이렇게 밑줄 그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부서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부서는 C등급을 받았대요. 규모 순으로 나열할 때 5순위인 이 친구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C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상생은 아니랍니다. 자, 얘가 상생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조건. 관리본부는 A등급, 그리고 상생과 영업본부보다 규모가 크다. 자, 그러면 관리는 A인데, 자, 얘네가 상생이랑 영업본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관리는 최소한 뒤에 둘이 있으니까요. 규모 면에서 1, 2, 3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1, 2, 3, 4가 있으면 요 1, 2, 3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A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관리라고 쓸게요. 관리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입니다. 기술혁신본부가 받은 평가 등급은 영업이랑 관리가 받은 등급 중 자, 낮은 등급보다도 하나 더 낮다고 했는데 관리본부는 A등급을 받았으니까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혁신본부는 영업본부가 받은 등급보다도 낮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업이 어떤 등급을 받으면 기술혁신은 자, 요거보다도 하나 더 낮은 등급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기획은 상생보다 크고 기술혁신보다는 작대요. 자, 그러면 아까 나왔던 상생보다 더 왼쪽에 자, 기획이 있고 자, 그보다 더 왼쪽에 혁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확인되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5번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자, 보시면 상생이 자기 앞에 3명이나 들어가거든요. 상생 앞에 들어가는 게 3개나 있는데 상생이 꼴찌는 아니니까 상생이 4위예요. 그러면 영업이 5위일 수밖에 없어요. 다들 뒤에 최소한 이렇게 하나씩은 있다고 했으니까 영업이 5위면 자연스럽게 혁신은 영업이 C면 혁신은 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되네요. 자, 다만 순위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관리가 A, 영업이 C, 혁신이 D니까 C등급을 받는 애가 한 명 더 있죠. 그리고 남은 하나는 B죠. 자, 그래서 기획이랑 상성이 B등급이나 C등급을 나눠 가질 거라는 거. 이게 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도 정리하고 이제 답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자, 1번 관리는 두 번째로 크다. 알 수 없고요. 2번 기획이 받을 수 있는 거 두 가지이다. B랑 C 중에 하나 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자, 맞는 내용. 첫 번째 건 알 수 없고 세 번째 관리랑 혁신 중에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다. 맞고요. 4번 자, 그 다음에 기획이랑 영업이 같은 이라면 기획이 C이고 상생은 B일 거예요. 자, 근데 이 C등급 받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틀린 내용으로 정답이 골라집니다. 자, 기술혁신본부는 D등급. 자, 맞죠? 자, 넘어갑니다. 126번 볼게요. 자, 원탁에 둘러앉고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직급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가 나오는데요.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문제 유형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원탁에 배열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직급이 대리들, 주임셋 이렇게 겹치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그래도 표를 만들어서 풀이는 해볼 거고 여러분들은 실전에서는 안 푼다는 선택을 해도 괜찮아요. 요거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좀 많이 어려운데 어렵다라는 거를 눈치챌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탁에 사람이 너무 많고 직급이 또 이렇게 다 여러 개가 제시가 되는데 겹치는 애들이 존재하니까 확실히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저는 사람을 정리를 하고 직급은 대리랑 주임이 셋인 게 중요하니까 이것만 이렇게 정리하고 풀이를 할게요. 색깔은 괜히 바꿨네요. 자, 이렇게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원턱에 배열하는 문제는 보통 이제
마주보는 사람에 대한 정보로 시작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정보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C 양옆 사람의 직급이 같고, 자, C는 대리와 마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C의 양옆 사람의 직급이 같고, 자, C는 대리와 마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C 양옆 사람의 직급이 주임이겠죠. 그러니까 주임과 대리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나머지 조건들도 주임과 대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다섯 번째 조건이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기준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C를 3번 자리에 넣으면, 자, 양옆 사람이 주임이라고 했는데, 자, 주임이 2명이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고, C와 마주보는 자리는 7번이죠. 자, 그래서 7번이 이제 대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요걸 정리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은, 자, 과장은 A와 마주보고 있으니까 A가 어딘가에 들어가면 정반대쪽에 과장이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F의 오른쪽이니까 A와 F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조건, 차장과 부장은 마주보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차장과 부장이 마주볼 수 있는 자리는 지금 주어진 자리 중에서, 자, 1번이랑 5번이 마주 볼 수 있고 3번, 2번과 6번, 3번과 7번, 4번과 8번이 마주 볼 수 있는데 차장과 부장이 마주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지금 남아 있는 건 1번, 5번밖에 없거든요. 1번, 5번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차장 양옆이 주임이라고 하니까 1번, 5번에 차장과 부장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차장이나 부장이. 그러면 차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양옆에 주임이 있어야 되니까 6번이나 8번 자리가 주임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자리가 주임이 하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게 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들은 이웃하여 앉아 있다라고 하면 이제 주임이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주임이 이제 6번이나 8번 중에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옆에 남아있는 자리는 대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밑줄근 자리에도 대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과장 하나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과장이 C일 수밖에 없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직급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서 직급 중심으로 풀이를 해봤더니 C가 과장이 됩니다. 그러면 C와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아까 A라고 했거든요. 과장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7번이 A고 6번이 F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고, 자, 이제 네 번째 조건. B의 왼쪽에는 대리, 오른쪽에는 주임이라고 합니다. B의 왼쪽에는 대리, 오른쪽에는 주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B의 왼쪽에 대리고 오른쪽에 주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자, 일단 대리가 6, 7번이나 7, 8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6, 7번이라고 했을 때 B의 위치가 8번 들어가면 왼쪽에 대리, 오른쪽에는 차장 부장이니까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대리의 위치가 7, 8번이라고 하면, 자, 7, 8번이라고 하면 이때는 B가 1번 자리에 들어가면 왼쪽이 대리, 오른쪽이 주임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딱 정해져요. 자, 대리가 두 번째가 이렇게 8번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B가 1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임이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주임이 이제 6번 자리가 되고 아까 주임 사이에 들어간다고 했던 게 차장이었잖아요. 그래서 5번이 차장, 그리고 B가 부장이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자, 그래서 직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조건, D는 차장. 그럼 D가 5번, E의 오른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4번이 E. 자, 그 다음에 G는 자신과 직급이 같은 사람과 이웃하여 앉는다고 했으니까 G가 8번. 자, 그러면 H가 2번이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모든 사람의 위치가 확인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사람 수가 너무 많고 직급이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주임에 대한 얘기가, 대리에 대한 얘기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죠. 이런 문제는 지금처럼 풀 수는 있지만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서 뭐 피셋이라는 시험에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뭐 풀어볼 수도 있지만 NCS나 뭐 인적성 같은 이런 짧은 시간 안에 답을 내는 시험에서는 풀어볼 수는 있지만 안 푸는 게 나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애초에 풀이 과정에서
빠르게 푸는 방법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제가 봤을 땐 제가 지금 풀이한 방법이 가장 깔끔하게 풀이한 방법인데, 이거보다 더 빨리 푼다는 건 그냥 머리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더 간단하게 풀 만한 접근 방법은 없는 애라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꼬여 있고 생각할 게 많은, 과정이 긴 그런 문제들은 더 간단하게 풀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물론 말하지 않고 혼자 풀면 좀 더 빠르게 풀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만 풀어볼 만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실전에서는 넘기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넘기는 기준은 사람이 많은 원탁 문제이면서 대리 주임 이렇게 겹치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요소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정답을 찾아볼까요? 자, 정답은 거의 다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답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H의 맞은편에는 F 주임이 앉아있다. 자, H의 맞은편에 2번 맞은편에 F 주임이 앉아있다. 자,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1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의 직원이 7명인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한답니다. 규칙을 이해해야겠죠? 아래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자, 바로 위 한 명에게만, 자, 위로 또 하나 넘어갈 때는, 자, 한 명한테만 이렇게 연락한다는 조건이 첫 번째. 두 번째, 위에서 연락을 받으면, 자, 그러면 자기랑 직급이 똑같은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조건. 같은 직급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요, 같은 직급인 사람 한 명한테 다시 전달하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한테 이야기 전달하는 그런 조건이 이렇게 하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애들이 문제풀이의 키가 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요런 거죠. 애초에 문제풀이의 키가 될 게 뭔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쉬워집니다. C가 F에게 연락하자 F는 나머지 둘에게 연락했으니까 C가 직급이 더 높고, C가 F에게 연락했을 때 F가 두 명에게 연락했으니까 F와 D, E는 자, 같은 직급이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얘네들에 대한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조건. B는 D보다 직급이 한 등급 높다. 그럼 B가 C랑 같은 직급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D가 B에게 연락하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죠? B는 A에게만 연락했다. 그러니까 A가 더 윗직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했다라는 뜻이니까. 자, 세 번째. G가 C에게 연락하자 C는 B에게만 연락했대요. 가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조건 가지고는 G가 옆에서 연락을 한 건지 위에서 연락을 한 건지까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가로로 전달을 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명의 위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연락을 했어도 어차피 연락할 사람은 B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인데 문제 자체도 이제 그거를 의도하고 냈네요. 얘네가 같은 직급이냐 다른 직급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연락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5번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직급이면 G가 위에서 연락을 한 거죠. 자, 이때 D가 C에게 연락하면, 위로 연락을 하면 C는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건데 한 명한테 연락하는 거죠. 그게 G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는데 G에게만 연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A도 가능한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틀린 내용입니다. 네, 간단하죠? 자, 그래서 127번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28번 볼게요. 자, 6명이 8인용 원탁에 둘러앉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번호를 이렇게 매기는데, 자, 빈자리가 두 개가 있을 거고요. 좀 눈에 띄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둘러앉히는 문제를 풀 때는 옆자리라는 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라는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지금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왼쪽도 가능하다라면 오른쪽도 가능하다라는 거여서 그렇게 가능한 케이스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마주보는 자리를 많이 활용하는데 일단 C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엮어보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러니까
F의 옆에는 C가 있고 C가 앉지 않은 쪽은 비어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인데, 자, 이게 정반대로 이렇게 나열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C의 옆자리에는 D가 앉는다까지도 있으니까 요렇게 4명 4명이 쌍으로 묶여요. 자, 지금 C에 대한 정보를 묶어놓고 이제 풀이를 하려고 했는데 정보가 너무 많이 나열되죠. 그러면 그냥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자, 저희가 F를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느낌으로 그냥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볼게요. 빈자리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근데 A의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된대요. 지금 남아있는 게 A, B, E, 빈자리 이렇게 남아있는데 A의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된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보, B와 마주보는 자리는 비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4번이랑 마주보는 자리가 8번이 B라는 뜻이고, 이 아래 그림에서는 2번이랑 마주보는 6번이 B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칸이 3개고, 자, 그러면 A랑 E랑 X만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A 옆이 B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A는 5번 안 되고, 6번에 들어가면 양옆에 빈자리가 하나는 무조건 생길 테니까 A가 7번, B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6번이 2, 그럼 5번이 X가 되는데, 이거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순서 반대로 DCFX잖아요. DCFXX,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거꾸로 써주면 똑같이 되는 거라서 좌우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대칭인 형태의 그림이 두 개가 정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게 추론한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A는 항상 B 옆에 붙게 되니까 5번이 정답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9번) 풀어볼게요. 4개의 밭이 있고, 자, 첫 해 뭘 심었다 라는 정보, 2년 차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4개의 밭에, 자, 연차별로 뭘 심고 안 심었는지를 정리해 볼 거예요. 자, 1년 차에는 장미, 진달래, C에는 튤립, D에는 안 심었다 나와 있고, 2년 차에는 C에 안 심었다라는 정보가 있네요. 3년 차에 가능한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가능한 게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할 수 있어서 불가능한 걸 이제 소거하는 방식으로 풀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조건을 하나씩 볼게요. 자, 한 가지 꽃만 심고 심을 수 있는 꽃의 종류를 알려주니까 밑줄만 그어 놓고, 세 번째, 똑같은 꽃을 2번 심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장미와 튤립은 인접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선택지를 제가 딱 보니까 장미와 튤립이 인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자, 5번째, 되게 기니까 잘 읽어볼까요? 장미를 심었으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심지 않거나 진달래를 심고, 진달래를 심었으면 아무것도 심지 않거나 장미를 심는데, 아무것도 심지 않았던 밭에는 그 전에 장미를 심었으면 진달래는, 그러니까 장미를 심었거나 진달래를 심었으면 장미, 진달래 그리고 안 심는 거, 이게 그냥 얘네들 사이에서 돌고 돈다는 뜻이에요. 장미를 심었으면 어쨌든 진달래 아니면 안 심는 거, 진달래를 심었으면 장미 아니면 안 심는 거,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매년 한 군데에만 아무것도 심지 않아야 하고요. 자, 7번째, 각각의 밭은 4년에 한 번만 아무것도 안 심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C랑 D는 이미 무언가를 안 심은 적이 있죠. 그래서 3년 차에는 무조건 심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선택지 1번이랑 5번이 답이 될 수 없네요. 자, 요게 지워지고, 자, 그 다음에 전해에 심지 않은 꽃을 반드시 심어야 되고요. 튤립은 2년에 한 번 심어야 된답니다. 튤립이 좀 더 직관적인데, 튤립을 보면 튤립을 2년에 한 번 심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1년 차에 심었으면 3년 차에 튤립이 있어야 돼요. 근데 3년 차에 튤립이 있는 선지가 3번밖에 없으니까 그냥 답이 3번으로 골라지는 문제입니다. 좀 몇 가지 직관적인 정보로 답이 될 수 없는 애들을 지워 나가니까 간단하게 풀리네요. 130번 보겠습니다. 4명이 세계사 운동복 중 하나를 쓰고 있답니다. 자, 항상 거짓인 걸 고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C는 N이나 유사, N이나 유사의 C가 가능하다 정도. A는 U나 A사,
겹치니까 조금 헷갈리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D는 D 외에도 N사 운동복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D가 N사 운동복을 쓰고 누구 한 명 더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B는 N사를 안 쓴다. 그럼 B도 A랑 마찬가지로 U랑 A를 쓰는 거네요. 그러면 N사 운동복을 쓸 수 있는 사람은 C밖에 없으니까 요 한 명이 C였던 거고 A랑 B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 형태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거짓인 걸 찾으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확정된 정보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C가 유사 운동복을 사용한다라는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항상 거짓인 것으로 골라지네요. 자, 조건 추리 문제 저희 연습 문제 풀고 있는데요. 지금 130번까지 많이 풀이하였고 남은 문제는 다음 수업에서 이어서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